그 2012년에 키아라 나이틀리 나온 영화 있잖아요.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문화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단순 줄거리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나 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지. 안나 카레니나는 1967년 타티아나 사모일로바 나온 거요. 나이틀리 연기 좋았다는 평도 있었고. 안녕하세요. 클래식 온 더 테이블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파괴할까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바로 이 질문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던지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단순한 러브스토리? 아니죠. 이 소설은 한 여인의 열정과 고통을 통해 또 한 남자의 침묵과 성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물음, 오늘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관련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소설 자체도 그렇고, 그 2012년 영화 논란이나 작가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죠. 단순 줄거리보다는 이 고전이 왜 아직도 이렇게 회자되는지, 또 삶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 특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안나 카레니나는 사실 그냥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 러시아 사회, 또 인간 내면의 어떤 복잡함, 그리고 톨스토이라는 거인의 사상까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봐야겠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우선 그 2012년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 라이트 감독 작품이요. 보내주신 기사에서도 러시아 현지 반응이 아주 뭐랄까 극과 극이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피상적이다, 심지어 톨스토이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아무래도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대단하거든요. 거의 뭐 국민 작가니까요. 안나 카레니나는 어릴 때부터 읽는 작품이고 또 이미 익숙한 자국 영화 버전, 그 1967년작 같은 게 있으니 할리우드식 해석에 대해서는 좀 본능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뭐 키아 나이틀리 연기가 좋았다거나 연극적인 연출에 신선했다는 긍정평가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네티즌 조사나 신문 기사 같은 데서요. 그만큼 자부심이 큰 작가 톨스토이. 근데 이분의 삶 자체도 소설 못지않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모순적이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귀족 출신인데 농민 괴몽에 힘쓰고 젊을 때는 이상주의자였다가 또 막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내적인 갈등 같은 게 작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럼요. 귀족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은 귀족이었고 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까지 당하면서도 평생 영적인 답을 찾아 헤맸죠. 농민학교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삶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애썼고요. 이런 치열함이 결국 안나 카레니나 속 인물들, 특히 레빈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과 딱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첫 문장 때문에 불륜 소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레빈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축이잖아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레빈을 거의 톨스토이의 분신처럼 보는 해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의 허용심보다는 자연 속에서, 노동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모습이요. 네, 그렇죠. 레빈이 농부들하고 같이 풀 베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그 노동의 기쁨, 어떤 몰입감, 교감, 이런 것들이 안나의 파멸적인 사랑과는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안나는 결국 열정적인 사랑을 택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소설 맨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구절하고 연결해보면 어쩌면 안나는 스스로 복수하려다 무너진 걸 수도 있고요. 반면에 레비는 삶의 어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성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뭐랄까 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볼 여지도 있는 거죠. 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희생자나 악녀로 보는 거 아니라 시대적인 한계와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되게 복잡한 인간으로 분석해 주셨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복잡성을 잘 드러내려면 번역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싶었던 게 그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그 안나가 남편 카레닌의 귀를 보고 갑자기 혐오감을 느끼는 장면이요.
자료에서 스탈리라는 러시아어 단어, 이게 변화다, 이런 뉘앙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귀 모양이 갑자기 변했다기보다는 브론스키와의 관계 이후에 안나의 내면이 변하니까 익숙했던 남편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고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 변화를 탁 포착한 거죠. 아, 그렇군요. 브론스키가 경마에서 실수하는 장면에서 용서받지 못할 움직임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그러니까 성찰 없이 충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해석이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섬세한 표현들, 디테일들이 인물을 그냥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입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단순히 이야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물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게 하고요. 거의 150년이나 된 소설인데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낳고 또 깊은 공감을 주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에는 뭐 사랑, 배신,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의 개인의 선택, 또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고민이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그 영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자체가 이 작품이 그냥 박물관에 있는 고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재적인 문화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안나 카레니나가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정말 인간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논란부터 작가의 삶, 그리고 소설 속 인물들의 선택, 또 번역의 섬세함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레빈 역시 소설 마지막까지 완벽한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그 고민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떤 기쁨, 즉 복을 발견한다는 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안나는 사랑을 쫓았고 그 사랑은 그녀를 세상에서 고립시켰습니다. 레비는 의미를 쫓았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건 같은 질문이었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150년 전 톨스토이는 그 질문을 인물의 눈빛 하나, 단어 하나에 숨겨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감정, 이 삶의 방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안나의 절규와 레빈의 고요한 기도가 스며들고 있진 않나요? 이번 주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 클래식 온 더 테이블에서는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유교 경전 중용을 중심으로 동서양이 공통으로 품은 균형의 철학을 함께 탐색합니다. 중용이란 단순히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본래의 마음에서 출발해 성실한 실천으로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당신의 마음 중심은 오늘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중용과 함께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클래식 온 더 테이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고정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